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은 경제 돋보기 시작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시절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에게는 변변히 씻을 시설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 씻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질 법도 했는데요. 그런데 수용소에서는 매일 오후 한 잔의 묽은 커피를 줬다고 합니다. 정말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 묽은 커피라도 다 마셔버리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커피를 꼭 반을 남겨서 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치 치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 세수를 했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누가 아무리 나를 하찮게 대하더라도 스스로를 정말 소중하게 대한다면 삶을 살아갈 힘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스스로 소중히 생각하면서 경제 돋보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동향 돋보기, 오늘은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커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 검색 포털 1위 네이버가 뛰어들었습니다. 검색 기술을 무기로 웹시대를 주도했던 네이버가 검색부터 구매 결정,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쇼핑을 통해서 체질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해외 업체의 핀테크 공세에 맞서서 검색이라는 강점을 이용한 차별화 시도에 나선 건데요. 네이버는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단어에 담긴 쇼핑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검색 결과에 반영하는 쇼핑 검색을 중심으로 검색 서비스 전반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쇼핑 목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가격과 브랜드 중심으로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패딩 혹은 기저귀처럼 상품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브랜드 정보와 세일 정보, 또 이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또 소비자가 검색 후 구매에서 결정까지 네이버 플랫폼상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 네이버페이를 올해 6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처음 사용할 때 네이버페이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가상의 카드 번호를 발급받아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에 의하면 복잡한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문 인석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본인 인증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뿐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토종업체들이 이렇게 검색 서비스 그리고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가 뱅크월렛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핀테크 시장에 먼저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카카오의 뱅크월렛 카카오, 바로 전자지갑 서비스입니다. 제휴된 은행 계좌에서 뱅크월렛 카카오로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하루 10만 원까지 지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간편한 송금 서비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회비나 경조사비 모금, 음식값 나누어 내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네이버페이와 마찬가지로 미리 등록한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인데요. 서비스 가입 때 등록해둔 결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출시가 된다면 카카오페이와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결제가 얼마나 편리한지, 보안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많은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하나금융그룹도 전자지갑 서비스인 N월렛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국내를 넘어서 캐나다에도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뿐 아닙니다. 해외 기업들도 핀테크 시장을 두고 많은 경쟁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한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미 쇼핑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광고주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듯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을 지원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정보기술 금융융합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IT 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월렛 카카오나 티머니 같은 선분식 전자지급 수단의 한도는 사라집니다. 하루 200만 원 등으로 이용 한도만 둘 계획이고요. 충전 한도는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옐로페이나 페이팔처럼 직불 전자지급 수단의 경우에는 현재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일일 이용 한도가 2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결제가 한층 늘어날 전망인데요. 핀테크 시장에 대한 관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업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핀테크 산업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세계의 물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싸다, 비싸다 이런 말들 평소에 많이 하게 되죠. 사실 그런데 물가라는 것이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슈퍼에서 식료품을 주로 많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옷이나 전자제품을 많이 사는 사람도 있는 등 각자의 소비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물가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물가 수준과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다양한 지수들을 만들어서 물가를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제품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물건으로는 애니콜 지수, 초코파이 지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맥도날드의 빅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빅맥 지수는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중 대표 제품인 빅맥을 기준으로 세계 120여 개국의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빅맥 지수는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매 분기마다 작성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표준화된 재료, 품질, 크기로 판매되고 있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서 국가 간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 환율과 물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빅맥 가격이 2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 3,000원이라면 두 나라 간 적정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라면 적정 환율보다 시장 환율이 낮은 상황이죠. 즉 원화가 고평가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2달러인 빅맥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2,000원이라면 적정 환율은 1,000원이 되어서 시장 환율 1,100원보다 낮기 때문에 원화가 저평가된 것입니다. 빅맥 지수의 등장 배경에는요, 같은 상품은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상품인데 각기 가격이 다르면 구매자들은 싼 쪽으로 바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빅맥이라도 각 국가의 다양한 상황 때문에 적정 환율이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물가와 환율 상황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최신 빅맥 지수에 따르면요. 조사 대상 57개국 가운데 빅맥이 가장 비싼 곳은 스위스, 그리고 가장 싼 곳은 우크라이나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은 아시아에서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평균 3.78달러로 56개국 중 25위였는데요. 그만큼 물가가 조금 비싸다고 볼 수도 있고요. 같은 빅맥이 일본에서는 3.14달러, 중국에서는 2.77달러였던 것을 비교하면 한국 원화가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비해서는 원화가 20% 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최근 최저 환율제를 폐지한 스위스의 스위스 프랑은 미국의 달러보다 57%나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지수입니다. 스타벅스 지수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커피 물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맥도날드처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한국 스타벅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OECD 20개 회원국의 현지 가격을 비교했는데요. OECD 20개국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을 구매력 평가 기준 환율로 평가해본 결과 한국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는 4.85달러, 세계 6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3.52달러로 10위, 독일은 3.12달러로 14위, 영국은 2.67달러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환율로 단순 계산했을 경우에도 1위는 6.22달러인 스위스, 2위는 오스트리아 등 물가가 높은 국가의 커피 가격이 상위권이었는데요. 우리의 순위는 여기서도 5위를 기록하면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건들도 수출이 많이 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한 물가지수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수출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을 무렵 세계적인 경제일간지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말 특집판의 가격 비교 코너에서 삼성전자의 히트 모델 바로 애니콜을 가격 비교의 지수로 활용했습니다. 이른바 애니콜 지수입니다. 또 오리온은요, 수출 효자 상품인 초코파이를 이용해서 초코파이 지수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국경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똑같이 쓰는 제품들을 이용해 무역 수지나 환율로는 알기 어려운 생활 속 물가를 비교하는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눈여겨볼 만한 경제 신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이라고 한다면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 속에는 크고 작은 전략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전략은 생존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투자자분들께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 방법으로 또 전쟁 승리의 원천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인류사 전체를 훑으며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한 이 책,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의 역사는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연대기적 구성을 통해서 전략적 사고의 변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가, 인간, 군사, 경영 전략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치열하게 발달해온 전략을 담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략, 또 경제적 생활의 전략에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책의 저자는 역사학자 로렌스 프리드먼 교수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런던 전쟁연구학부의 교수이자 부학장을 맡고 있고요. 국제전략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내기도 했죠.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고요. 뛰어난 지성과 식견으로 영국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대영제국 자위급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 저자는 1997년 포클랜드 전쟁의 공식 역사기록관으로 임명되었고요. 99년에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발표한 블레어 독트린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이라크 전쟁의 영국 공식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군사전략의 최고 권위자라는 호칭이 납득이 가는 이력 등입니다. 케네디의 전쟁, 걸프전, 전쟁의 역사, 냉전 등의 책을 지었고요. 군사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저작물에 수여하는 웨스트민스터 공작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군사 전략 전문가가 알려주는 전략의 모든 것,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3000여 년의 인류사 전체를 대상으로 전략의 원형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우선 그 방대함이 돋보입니다. 침팬지 사회에 등장한 전략부터 시작해서 고대 그리스 신화, 제1, 2차 세계대전, 냉전 시대와 현대의 선거, 그리고 기업 경영까지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모든 형식의 전략을 총망라했는데요. 책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류 기원부터 냉전 시대까지를 다룬 1권과 사회주의 태동 이후에 발전한 혁명 전략과 과학기술, 또 경제학의 발전에서 비롯한 다양한 전략 이론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됐던 전략은 손자와 마키아벨리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배층이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변모합니다. 이후 1800년대 나폴레옹 전쟁과 더불어 군사 이론가들이 등장하면서 전략은 전술과는 좀 다른 의미가 되면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의 의미 지속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냉전 시대의 전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도 작동했고요. 19세기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면서 전략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구로도 사용됐습니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기업 경영의 다양한 부분에도 전략적 요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략은 생존에서 정체 지배의 도구로, 또 전쟁 승리를 위한 방법론으로, 사회혁명을 위한 선동과 전복의 모델로, 또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로, 수익 창출을 위한 조직 및 경쟁 원리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식, 역할과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전략을 바로 권력을 창조하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략에는 온갖 속임수와 폭력 수단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들, 침팬지 집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 침팬지가 가장 힘센 녀석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힘보다는 사회적인 책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침팬지들은 이쪽 저쪽 패거리에 붙으면서 동맹관계를 바꾸는데 이에 따라 힘의 균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으뜸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속임수를 바탕으로 한다고 본 건데요. 적장이 거만하다면 헛된 우월감을 심어줘서 방심하게 만들고 또 적과 적의 동맹이 서로 의심하다 갈라져서 싸우게 만들라고 가르칩니다. 혁명 이론가들도 전쟁 이론에 의존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스스로를 전략가로 규정하면서 클라우제비치의 책을 열심히 읽은 프리드리히 엥겔스 역시도 폭동의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안전한 쪽을 찾고 강한 쪽에 붙으려는 속성을 지닌 망설이는 사람들을 당신 편에 결집시켜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것이고 또 단기적이고 사소한 관점이 아닌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는 원인을 밝히는 능력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또 목적과 수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적 실체와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전략이라고 하면 모든 변수와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북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자는 고립된 괴짜 국가인 북한이 자신의 허약함을 자산으로 활용해서 가까스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반도의 두 나라 모두 전략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류사 3000년의 굵직굵직한 전략들을 2권의 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이 책으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인간의 전략 속에는 폭력적 성향이나 교묘한 술수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성들까지 모두 이해해내고 나서야 스스로 나쁜 부분을 지워버리고 더 훌륭한 목표와 훌륭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은 주목할 만한 주식을 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림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림당은 일단 국내 1위의 아동 전문 만화 업체입니다. 2001년부터 출시한 Y 과학 시리즈를 통해서 차별화에 성공하고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Y 시리즈는 과학 시리즈가 주류였는데요. 2012년부터는 한국사, 세계사, 인문고전, 수학 등 과학 말고 다른 분야의 Y 시리즈 매출이 증가하면서 누적 판매량이 6천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Y 시리즈를 여러 가지 소스로 이용하면서 출판뿐 아니라 저작권 수출, 이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추가 성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림당은 자회사로 티웨이 항공을 가지고 있죠. 2013년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인수했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국내 5대 저가 항공사 중 하나로 예림당이 61.1%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2013년 3분기부터 예림당의 연결 실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편입하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3년 6호기를 확보했고 2014년에는 7호기, 8호기 그리고 9호기까지 3대를 확보를 했는데요.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한 대씩 추가로 도입해서 11호기까지 보유 대수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자회사 티웨이 항공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2013년 1월 예림당에 인수된 이후에 바로 그해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항공기 3대를 신규 편입하면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객 수송량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최근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예상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예림당의 본업, 출판 시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가 개정되면서 예림당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책값이 비싸지니까 소비자들이 책을 사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예림당의 주력 제품 Y 시리즈는 다른 교양책들과는 달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에 조금 변동이 있더라도 매출에 큰 타격을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가 항공사 티웨이 항공을 가지고 있는 아동 학습 만화 전문 출판사 예림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지침해주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직접 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시 전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인디오의 감자, 윤재철. 텔레비전을 통해 본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 인디오의 생활. 스페인 정복자들에 쫓겨 깊은 산 꼭대기로 숨어든 잉카의 후예들. 주식이라며 자주에서 꺼내 보이는 잘디잔 감자가 형형색색, 종자가 10여 종이다. 왜 그렇게 뒤섞여 있느냐고 물으니 이놈은 가뭄에 강하고, 이놈은 추위에 강하고, 이놈은 벌레에 강하고. 그래서 아무리 큰 가뭄이 오고 때 아니게 추위가 몰아닥쳐도 망치는 법은 없어 먹을 것은 그래도 건질 수 있다니. 전제적인 이 문명의 질주가 스스로도 전멸을 입에 올리는 시대. 우리가 다시 가야 할 집은 거기 인디오에 잘디 자른 것이 형형색색 제각각인 씨감자 속에 있었다. 시에서 보여주는 감자, 그 담겨있는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들은 한 자루에 담겼다면 종자가 그리 다르지가 않죠. 가장 좋은 종자를 골라서 대량으로 규모의 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길러냅니다. 자루 속에 감자가 있다면 비슷비슷한 모습의 감자가 가득 담겨있는 자루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인디오의 감자는 그 모양도 색깔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낯선 풍경인데요. 하지만 그곳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강점을 가진 감자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또 우리 각자의 삶도 이렇게 조금 덜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다양한 부분들을 지켜내야만 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식 투자에서 꼭 기억해둘 격언 하나,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인디오의 감자라는 시에도 같은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투자에서도 우리 생활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 오늘 한번 다시 떠올리시면 어떨까요? 경제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